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 아까 한국 전쟁 시에 그 동아일보 오보가 좀 오보라고 할까요? 이 오보가 아니고 그건 뭐 완전히 뭐 거짓인데 한국전쟁 시에 해주시를 완전 점령했다. 뭐 이런 게 참 거짓말을 그 신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살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누가 좀 말씀을 먼저 주실래요? 한 교수님 파워포인트를 내려주실래요? 네, 예, 예, 예. 네,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좀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그 사이에 라파엘라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양승원 변호사님, 조명철 교수님, 그리고 김태평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 좀 먼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요청을 좀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우리 정혜구 교수님 먼저 한 말씀 간단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 네, 교수님한테. 아까 한국 전쟁 국가가 저기 한 게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 전쟁 기간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45년부터 53년까지입니까? 뭐 네, 네, 45년은 아니고 48년 제주 4.3부터 쳤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최소 숫자도 잡은 게 그렇습니다. 네, 네, 40만 명. 네, 그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 전까지 그 한국 전쟁 발생하기 전까지 10만 명이 그 죽었다고 거의 보통 한 얘기를. 10만 명 정도가 뭐그저 희생자가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것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거겠네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좀 누가 말씀 주시겠어요? 최자연 교수님? 예, 제가 네,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 금방 한 교수님께서 언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적인 것인데 제 생각은 그 언론의 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언론도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전달이 안 되니까 아니면 두세 개. 그래서 결국은 언론이 분권이 되고 독일처럼 막 그 16개 주가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 있으면 언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 보도하는 거를 다른 언론이 잡아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중동만 욕을 할 게 아니라 이 언론의 집중적인 구조, 이게 지방 분권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좀 더 근원적으로 언론의 폐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취업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로 하시고요. 언론 문제.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승원 변호사님 한 말씀 주실래요? 양 변호사님? 예. 우리 한홍구 교수님 걸어 다니는 현대사라는 별명이 있는 아주 또 명강의 훌륭한 분 강의를 또 두 번째 이렇게 공공선에서 듣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저 방금 한 교수님 말씀처럼 아주 최소한 공식적인 통계에 근접한 아주 객관적인 사람만 잡아도 민간인 학살이 이제 한 최소한 40만 명, 어떤 분은 50만 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가장 정말 반인권적 거의 학살 범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어, 뭐 건국절 논쟁이라든지 뭐 뉴라이트라든지 뭐 친일 사관이라든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시도를 어떻게 법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나 막는 방법이 없을까? 마치 독일에서 나치를 찬양하면 이렇게 처벌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 왜곡죄
명백하게 드러난 이런 역사 왜곡죄, 이런 역사 왜곡 발언은 뭐 헌법 전문에 담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법 책에 담아서 이게 이 역사 의식 또 앞으로의 그 민주주의 또 이런 여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런 역사 왜곡을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은 너무 그 여론이 반종족주의 책 저자들 그룹 뭐 이런 건국전쟁 영화 만드는 그룹들 이런 외곽 지원 그룹 또 언론 조중동 여러 가지 이런 언론 환경이 마치 해방 전후사 해방 전후의 좌우의 극심한 분열 또는 구한말 개화파와 척사파의 극심한 분열 이것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만국지경을 보는 것 같은 극심한 이 50대 50으로 갈라진 분열상인데 이게 이 역사 왜곡이 계속 그걸 불붙이고 있는데 좌우 진영 논리를 이 현대사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사 권위자로서 오랫동안 수십 년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 왜곡을 막는 제도적 방안이 없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 왜곡 혹은 뭐 역사 갈등이라고 할까요? 역사 논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자, 다음 누가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우리 한홍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뭐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승만과 박정희를 좀 동시에 조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박정희가 이승만을 비판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을 지금 대체로 이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친일한 사람들이 야, 친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승만을 지지하고 또 박정희를 지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강만길 교수님 살아 계셨을 때 들었던 강의 중에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역사에 두 줄기가 있다. 그런데 그 두 줄기가 뭐냐면 두 줄기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근데 그 줄기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혁명부터 동학혁명, 그다음에 일제시대와 항일운동, 그리고 친미, 그다음에 박정희 여기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박정희가 이승만을 비판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좀 누가 말씀 주실까요? 없으시면 김정우 선생님, 네네. 예, 아주 귀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맥을 이어서 보수층이 아직도 뭐 뉴라이트다, 뭐 아스팔트 세력이다,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맥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꿈틀대고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등등으로 해서 폐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건지 그 맥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1차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네. 네. 뭐 이제 이승만 얘기인데 이승만 얘기를 넘어서는 뭐 질문도 또 많이 주셨네요. 제가 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숫자는 이제 아까 제가 그러니까 뭐 4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굉장히 줄여서 한 거고 사실은 한 명도 많은 거죠. 사실은 억울한 죽음은 한 명도 매우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민간인 학살 피해를 100만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근거는 4대 국회 때 이제 피해자 조사 신청을 받았더니 113만이라 하는데 우리가 광주 학살도 그 2,000명이라고 80년대 내내 80년대 90년대까지 2,000명 2,000여 광주 영령이셔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지만 실제
나중에 정밀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돌아가신 분은 정부 발표보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고 200명 안쪽이었고 그 후에 뭐 상해를 입고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도 한 500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는 피해자 숫자는 과장될 수 있고 그것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살 사건별로 각종 논문이나 보고서들을 이제 좀 검토했을 때 113만은 엄청난 과장인 것 같고 제주 4.3 사건도 보통 우리가 7만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추천한 건 2만 5천에서 3만, 2만 5천에서 3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뭐 이제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죽은 학살을 그 유형별로 다 합쳤을 때 보도연맹, 그다음에 또 재소자 학살, 뭐 부역자 처벌, 후방 토벌, 그다음에 또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한 학살도 또 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쳤을 때 한 그 30만, 30여만 거기다가 국민방위군 사건 이거는 이제 민간인 학살을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건 별도로 봐야 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민간 국민방위군 사건도 6만에서 9만 정도가 그러니까 이건 아군을 수집해서 죽인 거거든요. 일종의 예비군으로 수집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이승만을 가장 그 저 뭐 젊은 사람들 말로 빨아주는 유영익 교수 같은 분도 논문에다가 천인공노할 그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이제 좀 사실로서 규명을 해 나가야 하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김일성은 얼마를 죽였다. 뭐 그다음에 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4.3은 폭동이었다. 공산주의자들 반란이었다. 진압하려면은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오겠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민간인 학살 부분은 우리가 그 규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국전쟁 2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4.3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뭐 변명하는 거다 그렇게 들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재형 교수님 말씀하신 언론의 폐해 분권화 부분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그러니까 다양한 언론의 기능, 그러니까 이렇게 오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한겨레 신문을 겪었지만 한겨레 신문이 나 경향신문이 기대만큼 그 해주지 못했고 또 지금은 언론 지형이나 뭐 정보의 유통 지형이 또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 유튜브 시대가 됐는데 유튜브 시대에서도 이게 보면은 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쓰레기에 밀리는 그러니까 정보가 묻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언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저도 이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양승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나치 찬양 처벌처럼 우리도 역사 왜곡죄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와 그다음에 이게 근저지 법을 역사 왜곡죄를 만든다고 해서 근저지를 들 거냐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역사 왜곡죄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지금 법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 검찰에서 이제 그걸 그, 그 귀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을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실제 어떤 그 국민 의식 교양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의 선거 이 극우 세력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점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해도 되니까. 노조 탄압? 해도 되니까. 뭐 역사 왜곡? 해도 되니까. 해도 되니까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하는 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출세하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런 그 극우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한테 요직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유튜브에서 돈이 되는 걸 넘어서서 뭐 그렇게 해야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가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선거가 중요하게 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뭐 이번 선거에서 저 윤석열 쪽이 참패를 하고도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 어떤 뚜렷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을지 역사 논쟁을 어, 끝낸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놈들이 어떻게든 떠들어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그 논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뭐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관계로나. 그런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이런 망언이 터졌을 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어요. 트라우마 치유 백날 해놓으면 뭘 합니까? 이런 망언 한번 나오면은 그러니까 확 저 가슴 속에 이제 그 가라앉혀 놨던 것들이 다 뒤집어서 흙탕물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것을 형사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묻게 하는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명예훼손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물리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치원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이제 요새 흥미를 갖고 요 얘기를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궁리 중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백년 전쟁 하는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친일 세력이 저 분단 세력이 되고 그게 군사 독재 세력이 되고 그게 반민주 세력이 되고 지금 저 극우 세력이 돼서 뭐 무슨 당입니까? 국민의힘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 라인과 그래서 동학하고 독립운동했고 그 세력이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두 줄기의 맥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건국 전쟁이 자꾸 삑사리가 나고 자꾸 무리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드는 거는 아까 저도 지적한 것처럼 어, 이승 박정희가 이승만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논리 체계에는 중대한 논리 체계에는 지금 현실을 미화하고 현실을 갖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지만 실제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었다. 적어도 박정희 주관적으로는 물론 그들을 다 결국에 가서 뒷받침하는 게 친일세력이고 친일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박정희와 이승만을 화해시키고 싶지만 실제로 김구를 그 복권시킨 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박정희가 자기의 어떤 이 친일 경력을 좀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고 또 김신 장군을 회유해서 끌어들이려는 이유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거나 어, 그러니까 백범 광장, 우남 광장이었죠. 이승만 광장이었던 그곳에 백범의 동상을 세운 거는 박정희였고,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박정희의 평가는 대단히 야박했고, 이승만 장례가 가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친왕이나 윤비, 순종 황후 윤비 죽었을 때보다 격이 낮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박정희가 이승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저 조사도 보내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승만을 싫어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저쪽의 역사 왜곡의 구체적인 지점들 저쪽에 그리는 역사상이 굉장히 허술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요점들을 맥을 잡아서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거는 뭐 안 없어지겠죠. 보수층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가진 이익과 이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익과 이권을 지키는 데서 어, 하여튼 이승만 박정희를 내세우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실망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저 진보 진영도 문제가 크지만 한국 사회에 양심적인 보수가 없는 거.
양심적인 보수, 상식을 가진 보수가 점점 없어지는 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보면은 이해창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던 이해창하고 어떤 이해창이 대통령 선거 2번 나왔죠. 첫 번째 이해창과 두 번째 이해창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이해창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한 보수,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할 만한 보수가 없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이죠. 뉴라이트다, 아스팔트 우파다 이런 거 진보 진영이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저거를 제압할 수 있는 건 보수가 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라는 게 보면은 유승민 정도가 배신자 낙인 찍혀서 힘을 못 쓰는 게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보수 진영이 점점 더 극단으로 가고 있고 그 극단으로 가는 징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정책. 이승만을 아까 비판할 때 제가 빠뜨린 대목이 그겁니다. 이승만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한 게 외교에서는 귀신이고 인사에서는 등신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인사에서의 등신을 넘어서 등신은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반역사적인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이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였다면 윤석열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건강한 양심적 보수 세력 문제까지 주셨네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양심적 보수 세력이 힘을 받도록 할 것인가도 뭐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사회로 좋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